지난 편에서 칭기즈칸은 아버지가 죽고 가문이 망하고 부족들이 흩어졌고 적대 부족에게 노예로까지 붙잡히는 시련을 겪으며 완전히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일어난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라이벌이자 친구였던 자무칸은 전략에 능했을 뿐 아니라 끈질겼기 때문에 자무칸을 이기고 난 후에는 몽골 통일 과정이 순식간에 진행될 정도였습니다. 몽골을 완전히 통일한 이후에 칭기즈칸은 무엇보다 칸의 권위와 권력을 강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칭기즈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칸 못지않은 권력을 지녔던 주술사를 처형한 것이었습니다. 쿠쿠추는 유명한 주술사였고 태무진이 초원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면서 초원의 여론을 태무진에게 유리하도록 이끌어왔습니다. 칭기즈칸 역시 몽골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쿠쿠추를 잘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쿠쿠추가 칭기즈칸의 동생 카사르를 구타하고 이에 카사르가 억울하다며 칭기즈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쿠쿠추는 오히려 카사르가 위험하다며 제거해야 한다고 말해 칭기즈칸이 동생 카사르를 꾸짖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 호엘룬이 칭기즈칸을 다그치자 문책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칭기즈칸의 막내 동생까지 쿠쿠추에게 모욕을 당하고 하소연하게 되었고 아내 보르테가 당신이 살아있는데도 횡포가 이러한데 당신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고 말하자 칭기즈칸은 쿠쿠추를 잡아서 등뼈를 끊어버리는 형벌을 내려 죽여버렸습니다. 이후 온순하고 나이든 주술사를 임명해서 몽골에서는 더 이상 칭기즈칸에게 대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칭기즈칸은 몽골 문자를 만들게 해서 몽골 역사서를 기록하게 하고 몽골 초원의 모든 부족들이 지켜야 하는 야사라는 법전을 만들었습니다. 몽골의 낡은 풍속이나 악습을 폐지 개혁하고 재밌는 건 문지방을 밟는 행위나 동성애를 금지하고 어길시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칭기즈칸의 어머니나 자신의 아내의 경우처럼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신부나 신랑을 강탈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정했습니다. 칭기즈칸은 유목에 의존하는 대신 상업을 발달시키려고 했는데 그에 따라 교역로를 개발하고 주위 나라들과 교역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하나 서요, 호라준 왕국과 접촉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충돌이 발생하면서 교역이 결국 정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칭기즈칸에게 쫓겨난 나이만 세력이 서요를 장악했기 때문에 정복은 북중국과 서요 정도로 만족하고 서쪽과의 교역은 호라준 왕국과 교류하는 정도로 그치려고 했는데 호라준 왕국이 거부하는 바람에 그렇게 나온다면 직접 길을 트겠다라는 식으로 된 것입니다. 칭기즈칸이 정복한 영토가 워낙 넓기 때문에 평생을 정복에 힘써온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칭기즈칸은 지난 편에 나오는 몽골 통일 전쟁을 하면서 대부분의 인생을 보냈습니다. 정복의 시기는 21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칭기즈칸은 탕구토족이 세운 서하를 침략하면서 대정복을 시작했습니다. 교역의 목적도 있었지만 이곳에 칭기즈칸과 싸워 패한 나이만족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하군은 우수한 기동력을 바탕으로 흩어져서 넓은 범위로 공격해오는 상계 전술을 펼치는 몽골군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몽골군들은 쳐들어올 때마다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약탈을 일삼아 서하인들에게는 죽음의 사자와도 같은 존재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당시 서하는 몽골의 침입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을 명분으로 황제의 사촌이 황제를 죽이고 양종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양종은 군사력 증강에 힘썼지만 그런 보람도 없이 1207년 몽골의 대대적인 공격에 서하의 수도가 함락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수도가 포위당한 상황에서 서하의 황제는 금나라에게 원군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어쩔 수 없이 칭기즈칸에게 딸을 보내 혼인시키고 항복하였습니다. 이후 서하는 몽골의 명령을 받아 금나라와 오랜 전쟁을 치렀는데 이로 인해 금나라와 서하 모두 국력이 쇠퇴하게 됩니다. 여기서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말을 잘 듣던 서하는 1226년에 칭기즈칸의 서쪽 정벌에 참가를 거부하며 저항합니다.
이 일로 칭기즈칸은 크게 분노했고 다음 해에 서하인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서하는 다시 몽골의 침입을 받아 항복했지만 몽골의 장수들이 서하의 황제를 죽이고 서하는 멸망합니다. 그로 인해 현재까지도 독자적인 언어와 문자를 사용했던 서하인의 후손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여진족은 발해가 멸망한 뒤로 한동안 만주 지역을 떠돌며 거대 서력인 요나라에게 숨죽이며 지냈습니다. 시간이 지나 요나라가 슬슬 망해가자 여진족은 세력을 키우기 시작해서 부족을 통일하며 금나라를 세웠습니다. 게다가 금나라는 요나라에게 매번 시달리던 송나라에게 요나라를 같이 공격하자고 제안합니다. 요나라가 멸망한 후에는 송나라가 다음 목표가 될 것이 뻔했음에도 송나라는 금나라와 연합해 1125년에 요나라를 멸망시킵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북송은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요나라의 잔당들과 함께 금나라를 배신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금나라는 1년 만에 북송의 수도를 박살내고 화북지방을 점령하는데 이를 정강의 변이라고 합니다. 이때 송은 황제 상황, 황후, 황자, 황녀가 죄다 금나라에 끌려가고 북송은 망하고 남송만 남게 됩니다. 놀랍게도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우고 화북을 점령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12년에 불과했습니다. 아골타의 형이 동북구성을 돌려달라고 고려에 애원했던 때가 1109년인데 이때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아 여진족은 요나라와 북송이라는 두 거대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고려 입장에서는 얼마 전까지 조공을 바치던 애들이 순식간에 대제국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유목민족 특유의 군사 조직의 힘과 두꺼운 갑옷을 입은 금나라의 철기병은 매우 막강했는데 송나라의 지방관이 전공을 세울 목적으로 보병 2000명으로 금나라의 사신 일행을 공격한 일이 있었는데 금나라의 사신을 호위하던 17명의 기병과 군기병들에게 송나라의 2000명의 보병이 패배했다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1211년 칭기즈칸은 이렇게 군사적으로 강력했던 금나라 침공을 결정하고 12만 명을 이끌고 금나라를 치러 갑니다. 북중국을 지배하며 남송과 대치하고 있던 금나라는 항상 북방의 유목민족끼리 서로 싸움을 붙여 견제해왔는데 칭기즈칸이 유목민족을 통일했고 금나라는 과거에 칭기즈칸의 선조 안바카이 칸을 사로잡아서 목마에 못 박아 죽인 일이 있던 원수였습니다. 금나라 역시 칭기즈칸이 침입할 것을 예상하고 수년 전부터 몽골이 침입할 만한 지역을 따라 요새와 성벽을 쭉 건설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여러 요충지에 분산 배치된 금나라의 군대는 몽골군에게 각계격파를 당했습니다. 게다가 몽골군이 금나라를 침략하자 여진족과 과거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거란족들이 합류했고 방어선을 돌파한 몽골군은 금나라의 북부를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방어선이 뚫리자 금의 총사령관 완안숭유는 흩어져 있던 금나라 주력군 40만 명을 야호령에 직결시켰고 몽골군도 야호령으로 이동하면서 결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몽골군의 결사대들은 갑옷이 불타는 상황에서도 적에게 돌격해 금나라 군대의 중앙을 돌파하는 사이 금군을 우회 공격한 무칼레의 별동대는 금나라 군대의 후방의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금나라의 군대는 수적으로도 많았고 지형적으로도 유리한 지역을 선점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위된 채로 학살당했습니다. 완안숭유는 금의 패잔병들을 모아 다시 3일간 싸웠지만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했고 금나라 군대의 전체 병력의 절반을 잃게 됩니다. 몽골군은 이동해서 금나라의 만주와 요동을 비롯한 화북지방을 공격했는데 공성전에는 미숙했기 때문에 요새나 성을 제대로 공략하지는 못했지만 이후에 한족 보병을 고용함으로써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이 시기에 몽골은 금나라 북부에 있던 목장을 점령함으로써 충분한 양의 말과 목초지를 확보할 수 있었고 반대로 금군은 기병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요새와 성벽 앞에만 서면 어쩔 줄 몰라 하던 몽골군은 1213년 마침내 기습을 통해 거용관을 뚫고 만리장성을 돌파했고
금해수도 영경을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금나라의 내부에 분란이 생겨 위수왕이 암살당하고 선종이 즉위했고,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금나라 선종은 칭기즈칸에게 암바카이 칸의 유물을 돌려주면서 화의를 청하여 마침 물자 부족에 시달리던 칭기즈칸이 받아들여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챙겨 철수했습니다. 칭기즈칸은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금나라의 공성전을 통해서 평지에서의 몽골 기마부대는 천하무적이지만 높은 성벽과 해자를 공략하는 게 힘들었던 사실에서 공성전을 위한 기술과 전략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칭기즈칸은 공성전 기술자들을 불러 모아 투석기 화약 등을 만들고 이를 활용해 성을 점령하는 전략을 연구하도록 했습니다. 어리석게도 급한 불은 껐다고 생각한 금나라의 선종은 1214년 수도를 영경에서 방어에 용이한 남쪽의 개봉으로 옮겨 몽골의 침입에 대비하고 영경에는 황태자와 중신들을 남겨 지키게 했습니다. 이에 칭기즈칸은 금나라 황제가 변심했다고 여겨 다시 남하의 영경을 포위했습니다. 그동안 금나라의 단단한 성벽들을 공격하면서 단련된 몽골군들은 능숙하게 공성전을 했고, 오랜 포위에 지친 사람들과 병사들이 약탈과 강도 강간을 벌이는 생지옥으로 변하자 방어사령관 와남복흥은 자결하였습니다. 1215년 결국 영경이 함락되어 금은 화북 만주 요동에 대한 지배권을 사실상 상실하게 되었고, 성을 함락한 몽골군은 엄청난 약탈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금나라의 지배력이 아예 사라진 만주에서는 거란족 출신 야율유가가 1213년 동요를 세웠고, 동요를 진압하려던 금나라의 장군도 몽골의 지원을 받은 동요에게 거듭 패하자 1215년 반란을 일으켜 동진국을 세웠습니다. 이후 만주와 요동 지방은 동요, 동진, 각종 군벌들이 난립하며 서로 대립하다가 서서히 몽골에 흡수되게 됩니다. 이 무렵 칭기즈칸은 금나라 관리였던 야율초제를 등용하고, 실무와 정치에 능한 야율초제는 이후로 몽골 제국 내정을 다듬는 데 일조하게 됩니다. 본래 칭기즈칸은 금나라 땅을 점령한 후에 그곳에 살던 농민들을 모두 죽이고 모든 땅을 가축을 키우기 위한 방목지로 개간할 생각이었으나, 야율초제의 조언에 따라 점령지의 농민들을 죽이지 않는 대신 조세를 걷어들여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한편 금나라에게 멸망한 거란족 요나라의 야율대석은 서쪽으로 이동해 서유를 세웠습니다. 야율대석은 1141년 호라즘 샤 왕족을 정복하였고, 금나라를 정벌하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1208년 몽골 서부의 나이만족이 칭기즈칸에게 괴멸당하고, 나이만의 왕자 쿠출루크가 서유로 도망쳐 오자 서유의 마지막 황제 야율직 로구는 쿠출루크에게 자신의 딸과 결혼시켜 사위로 삼을 정도로 환대했습니다. 그러나 쿠출루크는 부마에 만족하지 못하고 황제의 자리를 노렸습니다. 당시 호라즘 왕국은 서유에게 틈만 나며 압박을 받는 일종의 속국의 처지에 있었는데, 야율직 로구는 호라즘이 말을 듣지 않자 응징하러 군을 일으켜 원정을 떠났습니다. 쿠출루크는 나이만 난민들을 모아 군대를 꾸리고 모반을 일으켜 서유 본국을 장악한 후 야율직 로구를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는 은혜도 모르는 행동을 저지릅니다. 그렇게 왕위에 오른 쿠출루크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슬람교를 탄압하는 등의 학정을 일삼았기 때문에 서유 백성들의 원성이 드높아졌습니다. 칭기즈칸은 쿠출루크를 처리하기 위해 서유로 들어갈 방법을 고심하고 있었는데, 이는 침략에 좋은 구실이 되었습니다. 칭기즈칸은 서유로 도망간 나이만의 왕자 쿠출루크를 사로잡기 위해 제베를 사령관으로 삼아 서유로 군대를 보냅니다. 제베의 지휘에 따라 몽골군이 서유를 침공하자 쿠출루크의 학정에 지친 서유 백성들은 오히려 침략자인 칭기즈칸을 반갑게 맞이했다고 하는데, 칭기즈칸은 정복한 땅에 종교의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해방군으로 인식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쿠출루크는 전투에서 대패하고 도망치다가 붙잡혀 죽음을 당했고, 거란족의 마지막 제국
서유는 끝내 멸망합니다. 이렇게 서유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호라즘 왕국은 무함마드 2세가 막강한 군대를 앞세워 주변국들을 차례차례 정복해 나갔고 중동 지역의 패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호라즘 제국의 국경도시 오트라르에 사절단이 도착했는데 동쪽에서 온 이 사절단은 호라즘 제국과 교역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오트라르 성의 성주 이날추크는 동쪽에서 온 사절단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이날추크는 호라즘 제국의 국왕 무함마드 2세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탈출한 사신을 통해 정황 소식을 들은 동쪽 국가의 군주는 다시 사절단을 보내서 책임자의 처벌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호라즘 제국의 무함마드 2세는 사절단의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수염을 잘라서 되돌려 보냈는데 남성의 수염을 강제로 자른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자로 만든 것이나 다름없는 모욕이었습니다. 그 동쪽의 나라가 자신들을 지배했던 서유를 멸망시킨 나라였지만 계속된 정복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었고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던 호라즘 왕국은 40만에 달하는 대군을 거느린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무함마드 2세의 모욕에 화가 난 칭기즈칸은 호라즘에 선전포고를 하고 2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호라즘을 침공하게 됩니다. 두 발로 걷는 것들은 모조리 죽여라. 다음 영상도 열심히 만들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